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생님과 공부할 작품은요. 누이와 늑대입니다. 자, 누이와 늑대는 생태주의 소설이라고 흔히들 그럽니다. 생태주의가 뭐냐면 생명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 그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 역습이라고 하죠. 그런 고통들이 사람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생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 개념은 좀 복잡한 건데 우리 소설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누이와 늑대 수능 특강에 제시된 작품인데요. 수능 특강에 제시된 부분은 아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줄거리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있거든요. 자, 2년 전부터 여름부터 마을에 황새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황새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좀 일치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황새가 뭐 걷지 못하고 황새가 힘들어하고 먹이를 먹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에게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환경을 힘들게 하면 사람들도 힘들다. 이게 이제 여기에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만석은 누이의 이제 애인입니다. 병든 황새를 집에 가져오는데 나는 그때부터 그 황새를 키웁니다. 그 즈음부터 누님과 어머니도 아프기 시작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픈 황새를 떠올립니다. 보리가리 즈음에는 아버지도 아프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들이 연병을 앓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왜 연병을 앓는다라고 하냐면 그게 농약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앓는다고 수군거립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린 1인칭 서술자예요. 1인칭 서술자인데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모든 걸 보긴 다 봐요. 관찰하고 다 보는데 뭐는 못한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편협하고 그거를 판단을 좀 현명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관찰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아마 기자겠죠. 조사하러 오고 이튿날부터는 나에게도 가족들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런 겁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누이가 사실은 만석의 아이를 임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임신 중절을 좀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이는 원하지 않게 임신 중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농약을 더 먹고 목숨을 끊습니다. 만석은 미쳐가지고 늑대 울음소리를 냅니다. 선생님이 어떤 교재에서 봤는데 이 늑대 울음소리를 뭐 도시화하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만석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전문을 다 읽어보면은 이거 전문을 안 읽고 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만석이하고 누이가 사귈 때 만석이가 늑대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누이가 나가거든요. 근데 만석이가 누이가 죽고 나서 미쳐서 늑대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거는 이 우선은 이제 늑대라는 건 야생성을 갖고 있죠.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누이가 죽고 나서 만석이 미쳐서 늑대 울음소리를 낸다? 그만큼 상처를 받은 겁니다. 자연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연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상처를 늑대 울음소리로 나타낸 건데, 자, 전문을 읽었다고는 선생님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핵심 포인트에 선생님이 거기다 설명을 했는데요. 소문과 소문으로 인한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오늘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상징성 한번 볼게요. 자, 비유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전문 읽어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가을부터였습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입원을 한 것도 정부 관계자가 데려갑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연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병은 아닌데 이게 장티푸스는 아닌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다라고 막 얼뚱설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학 비료를 쓰면요.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화학 비료라는 거는 그만큼 좀 생산을 증대하거든요. 근데 식물만 많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벌레가 많이 끓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벌레를 잡아주기 위해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벌레를 잡아주는 농약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쌀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농약이 좋다. 농약을 쓰면 벌레를 많이 잡아죽일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었지, 농약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농약의 해악성을 뭐 하고 있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농약의 해악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 몰랐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수능 특강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특강이겠죠? 선생님 지금 특강하고 완성하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은 임신을 안 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전혀 배워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배고 있기라도 하는 양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입덧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문에 꼬리를 붙어 다녔는데요. 적어도 그 소문은 여기서 비유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침 안개가 앞 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와서, 그러니까 소문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안개로, 여기 안 써지네요. 안개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안개를 또 물뱀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물뱀처럼 싹 안개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소문이 그만큼 온 마을에 퍼진 겁니다. 근데 안개를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소문에 퍼진 거,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거, 그거를 안개로 비유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해인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근데 그 소문 때문에 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이란 고통, 그건 또 뭘로 비유하고 있냐? 습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진 이제 경험한 적 없죠? 선생님은 습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접촉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근지러워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긁을 수밖에 없는데 막 긁을 수밖에 없는데 긁으면 더 아파요. 막 진물 나고. 요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지금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이제 배 조각 같은 걸로 비비어 놓으면요. 긁으면요. 활활 타는 듯이 아프면서 시원한데 잠깐은 시원해요. 그런데 진물이 막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식구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못 견디는 건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녀가 임신을 했었다는 건요. 정말 너무나 수치고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만든 것도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틈만 있으면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아주 막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긁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우면 긁듯이 엄마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긁는 거하고 악다구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적 표현에서 이 엄마의 화내는 거를 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다리가 나왔다 그러면 허벅지가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무엇이 어쩌고 어찌? 도둑 누명은 벗어도 그런 누명은 못 벗는 거야. 처녀가 임신했다는 누명은 못 벗는 거야. 칼부림 날 생각하지 말어. 약간 좀 선생님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그런 말 하면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선 엄마가 긁었죠. 가려우니까 긁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와? 진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진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 안 뗀 굴뚝에서는 연기가 안 나는 법이요.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요. 아니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아니 뭐 당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어쩐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다녀. 원래 방귀 낀 사는 그 방귀 낀 놈이 냄새 난다고 하는 건데 니네가 지금 뭐 있으니까 더 화를 내고 다니는 거 아니요? 진짜 임신한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진물들은 이게 이제 진물이죠. 진물들은 딱지를 벗긴다라는 것처럼
가족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좋은 표현이네요. 처녀가 아기를 빼면 다 그러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자꾸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고 막 또 약간 혈변을 누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임신 증상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농약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약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있다가 누나를 이제 좀 강제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제 지우게 하고 임신 중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누님이 농약을 먹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 누님의 관을 뒷골 산밭에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밤에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놓은 것 같았고 거기 달린 별들은 막 숭얼거리고 있었고 지금 보면은 누나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의 어떤 자연의 모습을 상당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시부터 사용된 어떤 전통적인 사용 방법, 그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자연을 상당히 어떻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표현해요. 그걸 통해서 인간사의 비극,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한시에 있으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풀은 상당히 파란데 나는 님을 묻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 자연은 막 생명력에 흘러 넘치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생명력과 대비되어서 내 님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 그게 좀 더 부각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인 문학 형상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벌겋게 된 눈을 감은 채 이건 실제로 아파서 눈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누이가 죽었으니까 슬퍼서 벌겋게 된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채 부엌방에서 두 발을 뻗고 주저앉아서 방바닥을 때리면서 울고 있었다. 누나가 죽었으니까요. 나는 멍해지면서 욱신거리는 머리를 낚기 위해서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흰 꽃. 그러니까 누나가 유언을 남겼는데 나를 흰 꽃으로 덮어달라. 이렇게 이제 누나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누나 무덤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우묵한 곳에다가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흰 꽃으로 싸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누나의 순수성이에요. 누나가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유언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로는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 이게 지금 삼남 1녀거든요. 삼남 1녀인데 오빠가 둘이 있고 이 형이죠. 나 입장에서 형이 둘이 있고 누나가 있고 이제 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 둘에다가 또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죠. 근데 아들 둘은 다 이제 도회지에 광주 시내에다가 공부도 시키고 큰 가게에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온갖 농사일 다 시키고 집안일 다 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희생당한 거죠, 누나가. 누나가 그만큼 농사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 증상이 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아버지, 팔도 사방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가 있는가? 엄마 아빠가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았소. 두엄을, 두엄은 이제 그 비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엄은 전통적인 비료예요. 그러니까 똥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지어서 나를 만큼 지어 날랐고 비료 푸대, 이거는 흔히 말하는 화학 비료입니다. 푸대를 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어. 가물 때면은 가뭄이 오면 내가 밤새 가면서 물도 댔어. 멸구 잃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희세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레 있다, 깨밭에 뜸을 졌다, 도둑벌레가 고추나무를 자른다. 이러면 내가 농약을 뿌릴 만큼 뿌렸어. 이게 직접적 원인이죠.
김 매고 풀 베고 외양간에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듯요.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주세요. 뒷골 우리 산밭 옆 단가지에 우묵해가지고 반밭한 잔디밭이 있어요. 가장자리 쌀이 때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건드리지 말고 여기다 무덤을 세워달래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차단되고 싶은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이 소문 때문에도 너무 고통스럽고요. 단절의 의미, 차단의 의미를 그런 유언입니다. 흰 꽃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죠. 내가 여긴 약간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했다. 그리고 내가 만석이랑 사랑했는데 만석이랑 사랑한 게 죄냐?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여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간을 마련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빠가 후회하고 또 슬픈 겁니다. 그래서 꽃간과 더불어서 하얀 옷까지 사오게 했습니다. 읍으로 나간 큰 년인의 아버지가 바지개에 지고 오던 꽃간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문중 산준턱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독살스럽고 모지내미 밑에서 소 가는데 말 가는데 다 가고 소처럼 말처럼 부렸단 얘기죠. 오빠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좀 화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참 왜 가족을 위해서 딸이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 어머니의 슬픔까지도 선생님이 그렇게 좀 격화시키진 않겠습니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쌀아기 만난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느 해 여름밤이던가 평상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쐬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이거 실제로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이건 업적 얘기예요. 죽으면 큰 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기껏 먼지만한 별이 된다고 했어. 그때 숭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그래도 나는 뭐만한 별은 돼야겠다. 주먹만한 별은 돼야겠다. 나도 어느 정도 업적을 좀 이루고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 것이었다. 호르르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신의 문중 산 중턱에서 들려왔다.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만석이가 누나를 꿰기 위해서 그렇게 늑대 울음소리를 내긴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누나가 죽었잖아요.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에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만석의 슬픔입니다. 만석의 슬픔. 글씨를 좀 잘 써볼까요? 자, 만석이의 슬픔. 고통이죠. 상처고요. 그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이와 늑대를 끝냈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자,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 현재에 대한 만족감, 누나가 죽었는데 그 만족스럽습니까? 3번,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대충 찍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상황이 뭐예요? 문제 상황은 누이의 죽음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1인칭 소설이란 얘기예요. 1인칭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를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하며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 4번은요, 그럴듯한데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 이거 어린 서술자거든요. 어린 서술자니까 그거의 문제점이 농약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합니다.
4번 헷갈릴 수 있습니다. 5번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 행동을 되새기며 부끄러움. 이거 5번도 약간 어린 서술자이기 때문에 그게 미성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문제는 되게 좀 어렵게 풀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1인칭 시점인 걸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이게 어린 서술자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 볼게요. 악다구니를 써대 소리쳤던 어머니의 말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족이 받은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악다구니는 이제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간지럽고 힘드니까요. 2번. 요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는데, 자, 습진이 있죠. 습진은 가렵죠. 가려서 어떻게 해요? 긁어요. 긁었는데 오히려 뭐만 나왔어요? 진물만 나왔다. 이 긁는 건 이제 습진이라는 고통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항변이죠. 봤니? 우리 애가 임신했는 거 봤니? 그런 소문 왜 내니? 이런 거고. 진물은 그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죠. 마을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니, 별 문제 없으면 왜 그렇게 화를 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자, 누님에 대한 소문을 종아리에 생긴 습진에 관한 나의 기억과 결부하여 드러냄으로써 가족이 받았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3번.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서술자 인식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하고 있다? 그걸 상처를 계속해서 긁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긁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손술자 인식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4번. 누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걸 아침 안개와 같은 자연현상이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소문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습진이 있어요. 긁어요. 진물이 나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반응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또 딱지를 벗겨내는 거죠. 이래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3번 누님의 꽃간이죠. 고생만 하다 결국 요절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회한은 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고 이런 겁니다. 2번 누님이 꽃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어떤 한이고 슬픈 거고 이런 거지 마을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경고라는 표현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3번 이제 이거 뭐 부모님 내가 죽고 나서 어떡하지요? 뭐 이런 염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누님의 꽃가는 나와 있는 부분을 읽으려면 여기 부분을 아시면 되잖아요. 응? 나는 정말 고생만 했다. 난 정말 힘들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응? 고통을 겪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얘기인 거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배려라든가 염려라든가 그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4번인데 보기를 조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농촌 가정에 생긴 비극을 통해서 자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 삶의 파괴.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면 인간 삶도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농약 중독으로 온 가족이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누님까지 잃게 되었지만 그런 비극을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농약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냥 가족 내의 문제로만 받아들인 아이를 통해서 어린 1인칭 서술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를 통해서 자연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인간이. 근데 근대적 물질 문명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화학 비료를 뿌려요. 그럼 벌레가 생기죠. 그럼 농약을 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뭔가 잘못된 순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쌀을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쌀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 물질 문명, 많이 생산하고 이런 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 이거 농약 때문인 건데 연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무지죠. 2번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누나가 불쌍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자의 한계가 드러나고요. 누님이 죽었어요. 그 엄마는 방바닥을 때리면서 웁니다. 이건 어떤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뿌릴 만큼 뿌렸다라는 건 정말 많이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인 수용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거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농약 뿌린 게 왜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인 수용이에요? 복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문제가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복의 문제가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5번 보세요. 누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은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이게 왜 자연의 이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거구나. 근데 연결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이에요? 머리가 큰 사람은 죽으면 큰 별이 되고, 작은 사람이 죽으면 작은 별이 된다라는 거니까 나도 머리가 큰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업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이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누이와 늑대 공부 다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까지 싹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자신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수업하기 위해서 전문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전문 다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했을 때 늑대 울음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습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재에서 그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늑대 울음소리를 잘못 해석한 걸 많이 봤어요. 강의에서도 잘못 해석한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문제까지 싹 풀어줬으니까 이 문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